한 번은 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S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특이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겨울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해에 마을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일부는 작은 상점이나 수공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에는 새로운 사람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롤스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올해의 자원 분배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롤스는 마을 사람들이 자원 분배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고 곧바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못해 마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장로들이 토론을 이끌며 자원을 각 농가와 어망에 비례하여 분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롤스는 이러한 분배 방식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등의 원칙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롤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모두 안대를 쓰고 새로운 마을에 처음 도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갸우뚱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요. 롤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불균형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원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롤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이 새로운 분배 방식이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전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선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롤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원 분배 방식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한 해 동안 더욱 화합하고 번영하게 되었고 가장 취약했던 계층들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롤스가 떠난 후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마다 안대를 상징적으로 착용하며 분배를 논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을은 평화롭고 공정한 공동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 실현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날 이 작은 마을에는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공동체주의자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셋은 매주 일요일 아침 마을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며 토론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셋은 마을 강가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강가엔 오래된 다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다리가 약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이를 느꼈지만 각자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공리주의자인 제리는 즉시 다리를 수리하면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모두의 행복을 위해 빨리 수리하자고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리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다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 다리 수리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해. 강을 건너고 싶다면 각자 알아서 선택하고 책임지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주의자인 샌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모두의 의견이 일리가 있지만 이 다리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통로잖아. 함께 수리하는 건 공동의 책임이자 가치가 될 수 있어. 다리 수리를 통해 서로의 삶을 더욱 단단히 엮어주는 게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셋은 각자의 생각을 안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틀 뒤 다리는 결국 무너졌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함께 모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리는 이번엔 효율적이고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고 했고 리사는가 가정이 원하는 방식대로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디는 이 자리에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와 역사가 담겨 있어 다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며 다리의 복구 자체가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과정이 될 수 있어 모두가 참여해 서로 도우며 다리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효율성, 자유주의적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감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다리를 복구했습니다. 다리가 완성되었을 때 제리는 만족스러워했고 리사는 다리를 걸으며 각자 다리가 떠받들고 있는 가치들을 떠올렸고 샌디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다리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렇게 다리는 단순히 물리적 통로가 아니라 마을의 다양한 가치관이 모여 이뤄낸 공동체적 성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권리, 그리고 공동의 책임이란 그 자체로 정의의 한 단면일 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도시에 사는 벤이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벤은 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했지만 그 방법을 좀처럼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읽게 되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니, 이 원칙이야말로 자신이 찾고 있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벤이 사는 도시는 매년 열리는 큰 축제인 행복한 하루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축제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공짜 간식은 다 떨어지고 놀이기구를 타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고 공연장은 늘 사람들로 북적여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벤은 첫 번째로 도시의 모든 카페와 식당과 협력하여 축제 기간 동안 무료 간식을 제공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가게 주인들이 반대했지만 벤은 모두가 기분 좋게 배부르면 도시 전체가 행복해진다 고 설득하며 그들에게 공리주의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많은 가게들이 벤의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벤은 공연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도시 중심에만 무대를 설치하는 대신 각 지역마다 작은 공연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지요. 또한 벤은 소셜미디어에서 공연 일정과 장소를 미리 알렸고 사람들이 혼잡한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놀이기구의 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은 새로운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놀이기구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대기를 줄였고 그 결과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다른 즐거움을 찾을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벤의 계획이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축제는 가장 행복한 하루로 기록되었고 도시 사람들은 벤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벤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원칙 덕분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면 서로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그의 이야기는 벤의 행복 공식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벤의 지혜로운 썰 덕분에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고 도시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극히 철학적이면서도 매우 일상적인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일상적인 철학의 숲입니다. 이 마을에는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숲속의 작은 오두막에 데이비드라는 점쟁이가 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의 예언은 항상 약간 이상하고 재미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소년 토미가 숲을 찾아와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할아버지, 왜 매번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젖어 있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비가 오기 때문이지. 아니면 어쩌면 비가 오도록 땅이 먼저 젖었는지도 모르지. 토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비가 오니까 땅이 젖는 거잖아요.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얘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럴 거라 추측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비가 올 때마다 땅이 젖어 있는 걸 보지만 어쩌면 하늘의 대단한 요정들이 땅을 젖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지. 토미는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이상한 건가? 그날 밤 그는 자신이 꿈속에서 거대한 우산을 든 요정들이 마을의 땅을 젖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후 토미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고 난 후 땅이 젖어 있는 걸 볼 때마다 혹시 요정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대규모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마을 내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데이비드가 특별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과관계라는 멋진 도구를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스로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매번 해가 뜨고 나면 날이 밝아지죠? 그러나 언젠가 해가 떴는데 날이 밝아지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데이비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스스로 묻고는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건의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혹은 그저 습관에 익숙해진 것인가를 생각하는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비드는 일상적인 철학의 숲마을에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매일의 일상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모든 일에 담긴 작고 신비로운 가능성을 조금 더 즐기게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